여행 가방에 담아온 시어머니의 복수. 프롤로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박복래 여사는 72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실었다. 만년필 끝에서 잉크가 번지며 마지막 재산권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찰나.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래가 지난 40년간 짊어졌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는 해방 선언문이었다. 사모님 확인되셨죠?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정 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운 금소금처럼 울렸다. 옆 테이블에는 변호사 2명이 계약서의 완벽함을 검토하고 있었다. 치밀하게 잔인할 만큼 빈틈없이.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송금되었다. 뒤이어 청담동 상가를 담보로 받은 현금 유동화 자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이 될 가상화폐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복래는 코인 계좌의 접속 버튼을 눌렀다. 잔액령.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다. 아, 이 기분. 슬픔도 후회도 아닌 완벽한 정화의 감정이었다. 그녀의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혜진은 지금 유럽의 아말피 해변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겠지. 며느리가 보낸 사진 속에서 그들의 웃음은 너무나도 밝았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법적 관계일 뿐이죠. 복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조금 비틀거렸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여행 가방에 멈췄다. 가방 안에는 해지 불가 신탁 계약서 원본, 자신의 정신 감정 확인서, 그리고 40년간의 희생을 보상할 최소한의 현금이 있었다. 복래는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그 소리는 오랜 억압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가시죠, 이사님.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 복래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이었다. 일부 며느리와의 갈등 배경. 1장. 시어머니의 일상과 며느리의 선긋기. 박복래 여사의 하루는 침묵과 고독으로 채워졌다. 강남 대치동의 중형 아파트. 외관은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투명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며느리 김혜진은 복래에게 늘 친절했다. 그러나 그 친절은 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차가운 예의였다. 어머님, 이 방은 준호 씨가 재택 근무할 때 쓰는 방이라서요. 어머님 물건은 벽장 안에 정리해 주세요. 혜진은 복래의 짐을 꼼꼼하게 분류했다. 복래의 존재를 집안의 불필요한 잡동사니처럼 취급하는 방식이었다. 복래는 40년을 남편의 병수발과 아들의 뒷바라지에 바쳤다. 그녀의 땀과 눈물이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자 상가 지분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역사를 단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복래는 경제적 현금 흐름의 최종 승인권자였다. 복래가 재산을 쥐고 있는 한 혜진은 복래에게 어머님이라는 존칭을 붙이고 가끔 명품 옷을 선물했다. 그 선물은 뇌물에 가까웠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복래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혜진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모님 오시면 하실 거예요. 이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도움이었다. 복래는 자신도 이모님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목구멍이 메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설거지를 함께 하거나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따뜻하게 말했을 것이다. 혜진의 말은 이 집의 주방은 어머니의 영역이 아닙니다라는 차가운 통보였다. 복래는 침묵했다. 침묵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동시에 그녀의 깊은 상처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나눈 그 통화였다. 복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혜진은 거실 한쪽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통화했지만 흥분한 목소리는 복래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응, 엄마. 걱정 마. 아파트도 코인도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잖아.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복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아파트의 정적을 깼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복래를 보았다. 복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복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희생은 무엇이었나? 그렇다면 이 재산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복래는 조용히 일어났다. 방 밖으로 나섰다. 거실에는 혜진이 새로 산 명품 백을 자랑스럽게 펼쳐놓고 있었다. 그 모습이 복래의 마음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2장. 며느리 식구의 여행과 갈등의 씨앗. 며느리 혜진은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몇 달을 공들였다.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의 프라이빗 빌라,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
복례는 여행 준비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혜진은 복례에게 여행 일정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어머님, 이 와인이요. 해안가에서 마시면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이번에 진정한 휴가를 즐기려고요. 복례는 물었다. 나는 집을 보면 되는 거니? 혜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아,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가면 어머님도 불편하고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안하게 어머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만의 시간. 그것은 곧 왕따의 세련된 표현이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마음 편한 대로 해라. 그녀의 승낙은 혜진에게 재산 승계자의 순종적인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여행 당일. 준호는 여전히 미안함과 설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갔다 와서 내가 꼭 맛있는 거 사줄게. 그의 미안함은 자신이 받아갈 유산에 대한 미래의 선지불 같은 것이었다. 복례는 그들을 현관 밖으로 배웅했다. 혜진은 마지막까지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일주일 뒤에 봬요, 어머님. 문이 닫혔다. 철컥. 복례는 손을 떼지 않고 닫힌 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일주일. 이 일주일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뒤바꿀 것이다. 그녀는 곧장 노트북을 켰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비대면으로 접촉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 정이사였다. 정이사는 복례의 재산 규모와 그녀의 복수심을 듣고 눈빛이 빛났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복례는 고객이었고 복수는 곧 비즈니스였다. 3장. 복수 결심과 운명적 전재산 정리 계획. 복례는 정이사를 만났다. 그녀의 눈빛은 70대의 노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냉철한 강인함을 담고 있었다. 저는 이 돈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정이사는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방법은 많습니다. 기부, 증여, 심지어 허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투명성의 영역에서 재산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것이 박복례 해방 신탁이었다. 법인 명의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익자는 복례 본인으로 지정하되 수익금은 사회복지기관에 정기기부를 명시한 파격적인 해지 불가 조항을 넣는 방식이었다. 만약 이 신탁이 해지되려면 법인 이사회 만장일치와 함께 사모님의 정신적 판단력 상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소송을 걸 유일한 구멍이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들이 소송을 걸기 전에 제가 완벽하게 정상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면 되겠군요. 정이사는 복례의 치밀함에 놀랐다. 사모님은 이미 변호사 수준의 법적 이해도를 갖고 계십니다. 복례는 웃었다. 40년 동안 재산을 지키려면 법은 기본으로 알아야 했어요. 계획은 일사천리였다. 1단계 전세 보증금 반환. 아파트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복례 명의의 임시 계좌로 이체. 2단계 상가 지분 현금화. 지분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최대한의 현금을 확보. 3단계 코인 정리. 아들 준호가 자신의 것이라 믿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복례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외 익명 계좌로 분산 송금. 며느리가 유럽의 명품 부티크에서 쇼핑하는 사진을 보낼 때마다 복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빈칸을 채워나갔다. 복수의 타이밍. 그것은 며느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방심했을 때를 노린 완벽한 불행의 선물이었다. 4장. 장부 속 40년의 희생 준호 마이너스 혜진 부부의 은밀한 기대. 복례의 방 구석에는 낡은 가계부 장부가 있었다. 40년 전 결혼 직후부터 기록된 그녀의 삶의 기록이었다. 복례는 가계부를 펼쳤다. 첫 장에는 남편의 병원비 영수증과 아들 준호의 젖병감. 마지막 장에는 며느리 혜진에게 사준 고가의 명품 백과 매달 현금으로 지급했던 생활비. 혜진은 늘 복례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쓰는 돈은 결국 미래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준호 씨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복례의 돈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겼다. 코인 투자 역시 며느리가 복례에게 명의만 빌려 시작했던 것이었다. 혜진의 은밀한 기대는 확고했다. 시어머니는 70대이니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모든 재산은 단독 외아들인 준호에게 상속된다. 아파트 전세는 곧 자가로 전환될 것이다. 코인 계좌는 몇 년 내에 대박을 칠 것이다.
복례의 선긋기 발언을 들은 후 혜진은 복례에게 더욱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했다.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이 아니니 내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논리를 내세웠다. 복례는 가계부를 덮었다. 40년의 희생. 그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희생을 오직 돈으로만 계산했다. 복례는 노트북에 접속했다. 준호의 코인 계좌에 접속했다. 며칠 전 혜진이 이 계좌가 우리 노후를 책임질 거예요. 라며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던 그 엄청난 잔액. 복례는 마우스 커서를 전액 송금 버튼 위에 올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이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40년 동안 침묵했던 박복례라는 개인의 독립선언이었다. 이부 복수 실행과 갈등 심화. 5장. 정의사와의 첫 만남, 냉철한 법적 설계. 정의사는 복례의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고급 오피스텔 회의실. 복례는 낡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저는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그러니 제 재산은 제가 나 자신에게 주는 퇴직금이라 생각해 주세요. 정의사는 복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했다.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이었다. 신탁법인 설립은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사모님의 통제권 밖으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아드님은 상속인이 아닌 채무자의 아들과 같은 위치가 되죠. 복례는 물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를 미성년자처럼 몰아 신탁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그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공증된 신탁계약서. 둘째, 전문가 소견이 첨부된 정신감정 확인서.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 복례는 빙긋 웃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녹음된 휴대폰 파일이 있습니다. 정의사는 감탄했다. 복례는 이미 복수의 모든 패를 준비해온 것이다. 법률팀은 72시간 안에 신탁법인 설립과 모든 재산 이체를 완료해야 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복례는 가장 비싼 초고속 법률 서비스를 결제했다. 그녀는 재산을 지키는 데는 인색했지만 자유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새벽 3시. 복례는 잠 못 이루는 정의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느리가 보낸 사진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저는 그들이 가장 행복할 때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복수입니다. 정의사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나중에 고백했다. 복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6장. 강남 부동산과 코인 정리 첫 번째 위기 극복. 실행 단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대치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었다. 복례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집주인과 통화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았다. 집주인은 당황했다. 아니 사모님, 아드님 부부가 계속 거주하실 거라 들었는데 사정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세 보증금이 복례의 신탁 임시계좌로 이체되는 순간 며느리 혜진에게 첫 번째 알림이 갔다. 대출금 상환 및 담보해지 명목이었다. 혜진은 유럽에서 알림을 보고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소리쳤다. 준호 씨, 대출금이 상환됐대. 근데 우리는 대출을 갚은 적이 없잖아. 준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은행 직원은 임대인 복례의 요청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고 그 금액으로 담보대출이 상환되었다고 답했다. 혜진은 분노했다. 어머님이 우리 집을 빼셨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녀는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통의 전화. 복례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타격은 코인 계좌였다. 복례는 해외 익명 계좌로 코인을 모두 분산 송금했다. 코인 계좌 관리 앱에는 마법처럼 잔액령이 떴다. 혜진은 패닉에 빠졌다. 준호 씨, 코인이 사라졌어. 이건 상속세 때문에 잠깐 빼둔 게 아닐까? 어머님 계좌로 다시 들어왔겠지? 하지만 복례의 계좌도 텅 비어 있었다. 모든 돈은 박복례 해방신탁이라는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에 묶여 있었다. 복례는 레지던스에서 며느리 부부의 공황 상태를 상상하며 홀로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들의 행복이 파괴되는 순간. 그것이 복례의 달콤한 복수였다. 7장.
해외에서의 충격 며느리 19의 초기 공황.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 혜진은 아름다운 빌라 테라스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우릴 완전히 버렸어. 이건 상속 포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파괴야. 준호는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엄마의 평생 희생을 알았지만 아내의 강압적인 실리주의에 늘 침묵했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어. 당신 잘못이야? 당신 어머니가 노망이 난 거라고. 멀쩡한 사람이 전 재산을 신탁법인에 넘긴다는 게 말이 돼? 혜진은 급히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혹시 어머님 보신 분 없으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탐색에 가까웠다. 며칠 전까지 복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혜진이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금고 열쇠를 찾는 사람 같았다. 여행은 지옥으로 변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은 모래 같았고 화려한 명품 부티크는 그들을 조롱하는 듯했다. 혜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복례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짐을 모두 빼서 캐리어 하나에 담았다는 것. 집안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복례의 흔적만 지워졌다. 여행 가방. 그것은 복례의 해방을 상징하는 최종 선언이었다. 혜진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루라도 빨리 복례를 찾아내 치매로 몰아세워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송뿐이었다. 그들은 급히 항공권을 변경했다. 수천만 원의 위약금은 그들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유럽의 푸른 하늘은 그들에게 파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8장. 법적 문제와 시어머니의 단호한 선택의 기록. 복례는 레지던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 이사와 만났다. 그녀는 이미 혜진과 준호의 급한 귀국 소식을 알고 있었다. 사모님, 그들이 도착하는 대로 소송을 걸 겁니다. 주된 내용은 신탁계약 무효 소송입니다. 핵심은 사모님의 정신 상태. 복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복례는 며칠 전 가장 권위 있는 병원에서 치밀한 정신 감정을 받았었다. 소견서에는 의뢰인은 고도의 인지 능력과 명확한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 처분 목적과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서류가 그들의 소송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겁니다. 정 이사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에게 보낼 편지를 점검했다. 편지에는 혜진의 녹음 파일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 역시 너희를 가족으로 대우할 법적 의무가 사라졌음을 통보한다. 이 재산은 가족이 아닌 나라는 한 개인의 소유이며 나의 선택은 법적으로 완벽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혜진의 논리를 혜진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지적인 복수였다. 복례는 정 이사에게 자신이 떠날 곳을 알리지 않았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박복례라는 이름만 남겨둘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정 이사는 복례의 손을 잡았다. 사모님,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사모님은 다시 태어나실 겁니다. 자유인으로. 복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살던 집 쪽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에 대한 미련은 오랜 고통으로 인해 이미 말라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해방을 향한 강한 의지뿐이었다. 9장. 며느리 식구의 급한 귀국, 텅 빈 집의 충격. 혜진과 준호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마치 폐인 같았다. 여행지에서의 호화로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불안과 분노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서 혜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시지 않을 리 없어. 이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거야. 준호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집안의 낯선 정적이 그들을 맞이했다. 집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가구와 살림살이는 그대로였지만 복례의 방만 호텔 객실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벽장 속 복례의 옷까지 사용하던 화장품 모든 것이 사라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 혜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봉투 옆에는 익숙한 변호사의 명함이 붙어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듯이 열었다. 안에는 복례의 편지와 3장의 법적 서류 사본. 혜진이 편지를 읽는 동안 준호는 털썩 주저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혜진이 자랑했던 고가의 명품 옷과 가방들. 모두 재산이 사라진 후에 남은 빈 껍데기들이었다.
혜진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신탁. 박복래 해방 신탁?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녀는 편지 속의 녹음 인용 문구를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말이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신탁 계약서, 그리고 충격적인 정신감정 확인서. 정상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계약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공증 서류.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 엄마는 너무나도 이성적이었던 거야. 준호는 깨달았다. 엄마는 그들의 이기적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완벽한 복수극을 연출했던 것이다. 그들의 유럽 여행은 복래에게 복수를 실행할 시간을 벌어준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온 명품 백을 발로 걷어찼다. 그녀의 눈에는 돈과 복수심 그리고 깊은 절망만 남아 있었다. 3부 사이다 결말과 새로운 시작. 10장. 분노와 절망 변호사와의 만남과 법적 현실. 혜진과 준호는 곧바로 복래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혜진은 분노에 차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 사기극을 당장 해지하세요. 이건 명백한 폐륜 행위입니다. 노인 학대와 강압에 의한 계약 무효 소송을 걸겠습니다. 복래의 변호사는 혜진을 차분하게 응시했다. 고객님, 저희 의뢰인의 신탁은 완벽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희 의뢰인은 이미 집을 떠나 해방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혜진에게 복래의 정신감정 확인서를 다시 보여주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이미 엄마가 미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저 깨어난 것이다. 혜진은 녹음 파일에 대해 물었다. 그 녹음 파일은 친정 엄마와의 사적인 대화였어요. 사적인 대화가 곧 진심이죠. 저희는 그 녹음 파일의 진실성을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혜진 씨가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법적 관계로 규정한 그 발언이 이 모든 신탁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혜진은 법적 현실에 절망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신념이 산산조각 났다. 변호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제 고객님 부부는 거주하시던 아파트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신탁법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만약 퇴거하지 않으시면 법인은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준호는 변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어머니에게 저희가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변호사는 냉정했다. 복래 여사님은 이제 가족이라는 틀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제 박복래라는 한 인간으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1장. 시어머니의 해방선언 SNS와 여론전의 승리. 복래의 복수는 법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적 공감이라는 더 큰 승리를 원했다. 복래의 변호사는 신탁계약서와 며느리의 녹음 파일 내용을 가장 보수적인 언론 매체와 SNS 채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속보 강남 70대 시어머니 가족이 아니다는 며느리 발언에 전 재산 신탁 후 홀로 해방.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의 60대 70대 독자들에게 사이다로 불리며 퍼져나갔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자신들의 억압된 삶을 복래에게 투영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다. 속이 시원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론은 준호와 혜진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다. 혜진이 다니던 회사는 그녀에게 무기한 휴직을 통보했다. 사회적 평판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다. 혜진은 인터넷을 보며 절규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단지 실리적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복래는 익명의 레지던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들의 영웅이 된 것을 알았다. 복래는 직접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만 송출했다. 저는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복수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저의 40년 삶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준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래를 응원했다. 며느리 혜진은 자신이 돈 때문에 버린 시어머니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장 큰 모욕감을 느꼈다. 복래의 승리는 법정 밖 사회적 심판 영역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12장. 법적 대결의 종말 신탁의 최종 승리. 혜진은 결국 복래를 상대로 신탁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법정은 치열했다.
혜진 측 변호사는 고령의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당연한 부양 의무를 악용한 비윤리적 재산 은닉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내 측 변호사는 박복내 해방 신탁의 완벽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원고 며느리는 피고 시어머니를 이미 가족이 아닌 법적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법적 관계에 대한 의무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원고 측은 시어머니의 재산만을 가족의 울타리에 두려 했지만 시어머니 자신은 그 울타리 밖에 두었습니다. 재판장은 혜진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문은 복내의 승리였다. 박복내 해방 신탁은 유효하다. 이 판결은 준호와 혜진에게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신탁법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들은 결국 모든 짐을 챙겨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혜진은 법정에서 나오며 준호에게 소리쳤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우유부단해서. 준호는 지쳐 있었다. 아니, 이건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결과야. 우리가 엄마를 돈줄로 봤잖아. 엄마는 그 돈을 회수하신 것뿐이야. 그의 눈에는 비로소 엄마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늦었지만 복내는 재판 결과를 작은 소도시의 카페에서 들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승리의 미소였다. 13장. 각자의 새로운 시작과 후회의 무게. 박복내 여사의 새로운 삶은 아주 평화로웠다. 그녀는 신탁법인에서 받는 생활비로 소박하게 살았다. 남은 돈은 모두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되어 그녀의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이고 있었다. 복내는 더 이상 강남의 명품 소비 문화나 자식에게 잘 보여야 하는 억압된 삶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동년배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다. 그녀의 삶은 72세에 비로소 독립했다. 한편 준호와 혜진 부부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했다. 혜진은 전 직장보다 훨씬 낮은 연봉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준호는 주말에도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들의 관계는 파탄 직전이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싸움.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당신이 가족이 아니잖아라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이혼은 할 수 없었다. 둘이 함께 벌어야만 작은 원룸의 월세라도 낼 수 있었다. 그들은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굴레로 묶여버렸다. 준호는 가끔 복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 저희는 이제야 돈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소중함도요. 복내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응답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들의 고통과 후회가 그녀의 복수였다. 혜진은 어느 날 자신이 샀던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았다. 그 돈으로 몇 달치 월세를 냈다. 가방을 팔 때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시어머니를 대했던 것처럼 그 가방을 차가운 도구로만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복내와 똑같은 방식으로 돈의 논리에 복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그녀의 몫이었다. 복내의 평화로운 얼굴과 그녀의 텅 빈 통장을 비교하며 혜진은 매일 밤 잠 못 이루었다. 에필로그. 복내는 이른 아침 작은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평화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닌 박복내였다. 그녀의 여행 가방. 그 안에는 여전히 신탁 계약서 사본과 여행지에서 온 며느리의 해맑았던 미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복내는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 사진은 가족이라는 착각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순간의 기록이었다. 그 착각을 부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가. 그래. 가족은 아니었지. 그러니 이제 와서 그들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지. 복내는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얼그레이 향이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이제 붓을 잡는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취미. 화폭에 그린 것은 가족의 울타리 밖,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자유로운 배였다. 그 배는 어떤 짐도 싣지 않고 오직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중이었다. 복내는 캐리어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가방이 자신에게 해방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고마웠다, 내 복수야. 덕분에 나는 이제야 나의 삶을 찾았다. 복내의 인생은 72세에 시작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달콤한 해방 여행이었다. 끝. 마이너스.